과 영국이 무역 협상에 합의한 뒤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양국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문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출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가 이 미중 협상을 앞두고 일단 영국 협상이 먼저 나오면서 좀 안도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그 상호간세 유예 협상이 될 때 가장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영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경기 침체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영국과 첫 협상이 타결될 거다 하는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실 협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영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타결을 위한 타결이다. 뭐 무늬만 타결이다. 내용이 없는 타결이다 하니까 장중한 때 우리 시간으로 제가 오늘 새벽 12시 반서부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미국 증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에는 사실 다우존스가 65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천 PD에서 일정 그래프를 보여주겠습니다는. 그러나 영국과 이렇게 지금 일정 그래프에 나오죠. 지금 이렇게 보면 저게 새벽 2시경에 우리 시간입니다. 이렇게 650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올라가다가 장마판에 한 40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영국이 과의 그 협상이 내용이 없다. 미국이 여러 가지 대중 협상에서 선결을 위한 이런 사전 포석의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평가가 내리면서 400포인트 정도 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관점이 역시 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5월 FOMC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는 그 미란 NEC 위원장의 얘기까지 이거 전해드렸습니다는 역시 트럼프가 예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표현하면 트레이드 너무 늦다. 제롬 파월이 있어 풀 해서 한나라 중앙은행 총재를 바보로 얘기했습니다. 바보로 이렇게 평가절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불만과 함께 파월의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는 특이하게 자기의 책임질 얘기하고 뭐 입장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면 그레이 에어리어 지역, 애매모호한 지역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또한 사실 파월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시장의 말판을 읽으면서 주가를 때려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무역과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영국과 첫 협상이 타결돼서. 근데 이틀 전에는 무역 이해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그 대목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무역과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역시 중국과의 첫 관세 협상을 이렇게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그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이렇게 주도력을 확보하는 차례 사전 포고가 아닌가 이런 쪽의 해석들이 시장에서 읽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이제 미국과 중국 주말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쏠릴 건데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번 협상 스위스에서 열리는 걸까요? 네,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트럼프를 보면 작년 대선 과정에서는 기업인들한테 정치 자금을 받을 때는 전부 말을 하고 본인의 별장에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국가 지도자를 만날 때는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인이든 국가 지도자든 전부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중 관세 협상이 사실 왜 이렇게 미국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를 선택했을까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제네바 협상에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8차 라운드에 참석했습니다는 대부분 다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스위스에서.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일일수록 특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일수록 스위스에서 이렇게 협상을 채택한다 하는 측면이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업인과 국가 지도를 미국으로 불러들였는데 마크 카니 같은 경우도 백악관에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총리. 그렇죠. 캐나다 총리.
중국을 배려하는 거다. 자화자찬하거든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워싱턴의 정치 평론에서 유명한 폴리네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자신의 편의를 위한 이렇게 해석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첫 관세 협상을 앞두고 회담 전에 기싸움하기 위한 포석 차원에서 스위스 제네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은 이 회의에 앞서서 협상에 앞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이외에 이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뭔가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역 이외 조치라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중대한 발표라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중대한 발표다 하니까 워낙 그동안 트럼프의 말이 잘 안 돼서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지만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이렇게 무역 이외의 조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상호간세 유예 협상이 지난 4월 2일 날 상호간세부가 한 이후에 유예 협상 과정을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추측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물론 관세는 무역 관련된 조치입니다. 그래서 무역 외의 조치도 상호 관련돼서 트럼프 전형이 이렇게 협상을 해온 것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상호간세 유예 협상에 많은 국가들이 기대를 합니다는 지금까지 벌였던 국가는 처음에 부과된 관세율이 최선이다. 그래서 유예 협상에서 미국의 국익을 더 증대시키는 A급의 방안이 없을 때는 첫 이렇게 관세율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이번 실무 협상이 끝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화제스를 지적하지만 어제 오늘에 의해서 트럼프의 대중 관세율은 145%는 양보가 없다 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무역 이외에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이러한 중대 발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취임의 첫 방문지로 사우디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관시키면 사우디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입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이 페르시아만이 그동안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꿨죠.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 마지막 남은데 이걸 아라비아만으로 변경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얘기거든요. 이 행정명령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포고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뀔 때 행정명령으로 발동했으니까 멕시코만보다 더 센 것이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래서 포고 조치에 해당됩니다는 명령으로 발동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많이 나온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만은 어떨까? 16세기부터 이란의 옛 명칭이 페르시아입니다. 예. 페르시아입니다. 이 명칭을 땄거든요. 그러면 자동스럽게 수니파의 맹주고 시아파의 대립 관계에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표기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중동 정세에서 미국의 입김이 가장하게 발생했던 1960년대부터 사우디가 사실 미국이 중동 정세에 어떻게 보면 피봇 레이트예요. 피봇으로 사우디를 선택하려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꿔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번에 사우디를 처음으로 트럼프가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관련돼서 이 사우디를 편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갈등을 재현시키는 이런 쪽에서 지금 중국의 원유 수입은 이란에서 많이 수입하거든요. 한편은 브라질에 수입하니까. 그럼 이란과 갈등 시킨다 이렇게 보면 결국 대중간세 첫 협상에서 주도권을 위한 사전 포석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한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동해 일본의 문제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우디의 편을 들어주면서 페르시아만은 아라비아만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럴 시급성,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지각을 바꿀 만한 어떤 발표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그 뒷배경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세에 몰리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는 수세에 몰리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 내용들은 아시겠습니다. 초강경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하는데 위안화 절하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력화시키는 분위기고 국채 매국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도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부채 디톡스 논의를 반감시키고 있는 차이문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체육카드로 전 세계 항구를 봉쇄령을 만지작거린다. 지금 심전물이 4.39로 올라갔죠. 비교적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채 디톡스의 노력에서 반감시키는 문제입니다. 예. 오늘 미국의 국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신규로 발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트럼프가 반감을 가졌던 파월의 경기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전부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10pp 정도 올라가는 그렇죠. 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거니까요. 단일화 예. 시청자가 하루 만에 10pp 올라가는 건 대단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부채 디톡스의 문제에 대해서 노력이 반감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 체육카드로 여기에 봉쇄령을 내린다. 근데 이 봉쇄령은 한번 일전에 신인기 앵커가 들어오시기 전에 이전에 한번 시청자의 반응이 굉장히 컸었던 이 문제입니다. 주요 항구를 129곳을 봉쇄하겠다. 근데 그동안 1대1로 계획해서 부채 외교 함정에서 주요 항구, 심지어는 LA 항구까지 중국이 장악한 상태거든요. 그럼 항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항해를 점령하면 되죠. 그런 상태에서 태평양과 인도양과 대서양은 지금 미국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해군에 의해서. 예. 그러면 멕시코만을 사실 이렇게 미국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 보장까지 합쳤던 국방강령도 쿠바 출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게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예. 여기까지 한다 하면 항해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왜냐? 제조 비중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란과 그다음에 그리고 브라질로부터 중국의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협조를 구해낸 상태고요. 여기에 이란의 이 봉쇄령을 통해서 대중 원유 수출을 본다면 대중 관세에서 역시 중국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중대한 발표 이런 얘기가 어제 나온다. 엊그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더해서 이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이번엔 중국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측에서 좀 긴장해 볼 만한 부분이 또 과거의 아픈 추억과도 결부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데스밸리입니다. 2015년에 이란 문제 봉쇄가 될 때 예. 사실 중국이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경기 침체 문제로 대대적으로 금융 완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했습니다. 그 기대감에서 2015년 말까지 상해 지수가 한 10%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사우디와 이란과의 단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해 지수가 25% 폭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2023년 10월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냐 아시겠습니다는 처음으로 가자 지구에 사실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이때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이 불안하다. 바이든 정부 시정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중국이 금융 완화를 했습니다. 2015년에 데스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근데 상해 지수는 3,000대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다우존스 지수가 32,000에서 41,000대가 한때는 45,000원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조적 움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 사우디와 이란과의 전쟁이 재현된다. 트럼프가 첫 행선지로서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그러면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제3차 데스밸리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중국의 경제라든가 증시에서 상당히 이란과의 단교 문제가 되면 굉장히 제조업의 원유 수입이 제대로 안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과거에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상당히 스위스 제네바까지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요인도 많이 결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움직임을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해 생각을 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중국이 내놨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데스밸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1, 4분기 성장률이 5.4% 나왔습니다. 목표치를 확 높였습니다. 예. 근데 미국과 첫 관세 협상 이전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도해서 목표치를 상회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첫 잡히기 전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근데 목표치를 상회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무슨 경기부양책이냐. 그리고 경기부양책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내수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금리를 내리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내수를 확대시키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이 모습에서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데는 어제도 말씀드린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 관세형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4월 들어서 관세형이 본격화되면서 제조 PMI 지수가 49, 경기 침체를 시그널하는 4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과 대만과 한국과 주변국들이 오늘도 김혜림 캐스터 요새 방송을 잘 하시는데요. 굉장히 회장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 후에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대만이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왜 그러냐? 중국의 부도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도 담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선제적 차원에서는 경기 부양을 예방하고 국가 부도를 예방하니까 돈을 부어놓을 수밖에 없죠. 이런 쪽으로 액면대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2015년 악몽, 데스밸리 악몽, 그 다음에 2014년에 부정으로 나타났던 이때 데스밸리 악몽,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엊그제까지 관세 협상까지 이전까지 대대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무슨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태도를 발표해서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는 결과적으로 이 첫 관세 이후에 이란과의 단결 문제가 되면서 이 데스밸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방송 시간에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중국 군부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미국을 확실히 손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 지정학적 위기 차원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좀 무서워해야 될 만한 내용 아닐까요? 중요한 지적을 하셨죠. 지금 이제 이란과 러시아와 푸틴 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계속되고 이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그 지적하신 문제는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굉장히 불리한 위치죠. 지금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이 주도권을 상태에서 보복 문제도 이게 나오게 했습니다. 유럽에서 주도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 반 트럼프 영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반 트럼프 운동이 되고 미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 진영 갈등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영국과의 첫 협상이다 이렇게 했지만 세부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뭐냐? 과거 피터슨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경제적 베트남 장기전쟁 수령 이 얘기가 비슷한 시각이 영국과 첫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세부적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작품에 대해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수세적 입장을 들어서 자 경제 패권을 다투는 위해서 군부 문제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확실히 이번에 손보자 하는 각도를 다른 쪽으로 미국과 협상 전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뺑다이 DOD. 그래서 요거 이제 사실 신인기 그 앵커 이전에 우리가 대만에서 공부하신 아주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인기가 좋으셨던 홍성진 앵커가 딱 쓰면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요.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뺑다이 디오더라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군부가 확실히 손보겠다 하는 것과 똑같이 끝까지 상대겠다. 뺑다이 디오더가 끝까지 상대해드리겠다.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뺑다이 디오더가 끝까지 상대해드리겠다 하는 쪽에서 실무진이 제네바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 이 관세 협상 얘기를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점을 봤는데 다시 관세 협상 얘기로 돌아오자면
지금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의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 수가 네. 있을까요? 사실 뭐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2주에는 미 재무부의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에 첫 환율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스럽으로 실현 여부 함께한 것이 첫 관세일 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2015년 연초에 올해 전미 경제학회 그리고 엊그제 끝났던 지난 주말이 끝났죠. 밀켄 컨ference에서 내용을 그대로 하면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러 협상 가능한가? 전미 경제학회 이번에 밀켄 컨ference에서 거듭해서 위안화의 적정 수준을 6.5. 근데 이 수준까지 스위스팟으로 트럼프 2기가 겨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중국은 지금 장기 침체입니다.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서 모든 부양책을 어디래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뭐냐? 수출이 성장 동력입니다. 1, 4분기에도 트럼프 관세 앞두고 미리 수출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5.4% 유지했던 배경이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관세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위안화 절상까지 수혜 수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8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과의 전쟁 동맹국으로서 수세적 입장과 체제가 같은 국가의 이렇게 프라자 협정입니다. 근데 이 집은 체제가 다르고 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의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러라고 합의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2 프라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은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체제, 브레튼우즈에서 이탈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넌 시스템 체제랍니다. 체제가 없는 국제통화 질서입니다. 이럴 때는 두 국가가 합의 형태보다는 1기 때 상하이 미략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2기 때도 만약에 있다면 말하라고 미력 정도로 해서 묵시적으로 지키는 선. 이게 구속력이 없는 이런 선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제 환율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말에 이 시장의 관심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이 문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